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인구보다 나무가 더 많다고 할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 홀로 사는 김봉식 할아버지는 올해로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정하게 텃밭을 일구고 마을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줄 만큼 인심 좋은 어른입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꼼꼼하게 모은 재산으로 작은 집 2채와 제법 넉넉한 예금이 있었고 무엇보다 두 아들과 손자들까지 있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식 할아버지 댁에 이상한 여자가 드나든다더라. 간병인이라는데 너무 젊고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 주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회의 날 김봉식 할아버지가 갑자기 참석하지 않자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식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김수연 간병인입니다. 단정한 차림의 나긋한 말투, 어르신의 곁을 지키는 이 젊은 간병인은 겉보기엔 너무도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수연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라며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지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장남, 김성우 씨는 어딘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부쩍 짧아지는 아버지의 말투, 자꾸 바뀌는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온 아버지가 유산을 전부 간병인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바꾸셨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평화롭던 가족의 일상에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야기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성우 씨는 가슴 깊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품고 아버지의 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엔 분주한 회사 일과 자녀들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도 예전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셨던 아버지가 최근 들어 너무 조용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유산을 모두 간병인에게 넘긴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김봉식 할아버지는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삶을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간병인이라는 젊은 여성이 나타났고 아버지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김성우 씨는 주말 아침 일찍 차를 몰아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고 마당은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었으며 작은 분수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했던 시골집이 마치 펜션처럼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내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성우 씨. 아버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김수연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과 온화한 미소.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인사를 대충 건넨 뒤 곧장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오냐, 수연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차가워 보였고 눈빛도 조금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간병인에게 주시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나 돌보느라 고생이 많잖니. 너희들은 바쁘고 자주 못 오고. 수연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성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한 미안함이 밀려들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간병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이지 가족의 유산을 받아갈 권리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 김수연은 더욱 대놓고 아버지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병원 예약도 그녀가 도맡아 하며 심지어 자식들이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쉬고 싶어 하신다는 핑계로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성우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수연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노인을 돌보며 그들의 신뢰를 얻은 뒤 유산을 노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한 노인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뒤 유족들과의 유언장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으며 다른 사건에서는 노인이 사망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접한 김성우 씨는 곧바로 동생과 함께 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연이 험담할 거면 당장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김수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설득할 것인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사이 김수연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도 자주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며 일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김수연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우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률 상담을 받고 유언장 변경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최근 병원 기록과 복용 중인 약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아버지의 평생을 노린 간병인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우 씨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마을에 있는 지역병원과 약국을 찾아다니며 최근 몇 개월간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간병인 김수연이 의료위임장을 통해 모든 서류를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조차 자신에게 그런 위임장을 써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성우 씨는 지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한 뒤 그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바뀐 시점의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고 김수연의 사기 전력이 공식적인 범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김성우 씨는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는 동생과 협력해 아버지를 찾아뵙는 일을 자주 하기로 했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최근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무뚝뚝하게 대하던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간혹 수연이 없는 시간에 보여준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외로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수연이 급하게 외출해야 했고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김성우 씨는 그동안 준비한 사진, 기록, 자료를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성우 씨가 보여준 이전 사건의 자료와 병원 기록, 그리고 가족들의 진심 어린 편지를 읽고 난 뒤 아버지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내가 이걸 몰랐단 말이냐 하고 중얼이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운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김수연이 귀가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느끼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김성우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가 모든 걸 아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김수연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오해일 뿐이에요. 어르신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미소는 예전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봉식 할아버지는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손자들의 어릴 적 사진, 아내와 함께 웃고 있던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최고야. 내가 잠시 정신을 놓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버지는 직접 유언장 무효 선언서를 작성하고 김수연과의 위임 계약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연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더 큰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봉식 할아버지 댁 앞으로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김수연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있었고 간병 중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김수연은 자신이 간병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 모욕,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언장 변경은 순수한 김봉식 할아버지의 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우 씨는 격분했습니다. 이미 간병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동안의 사례비도 꼬박꼬박 지급해왔으며 오히려 가족이 사기와 조작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수연은 예상외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공증받은 이전 유언장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성우 씨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준비가 철저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노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법원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증거와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성우 씨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자신과 가족 쪽에 있다고 믿지만 법적 절차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꿨던 시점의 진료 기록, 특히 신경정신과 상담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는 당시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고 김봉식 할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우울증과 경도 치매 증세를 보였다는 소견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이 자료를 넘기며 유언장 무효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동안 조용히 있던 김봉식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김수연을 향한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늙긴 늙었나 보구나.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보다니. 아버지는 힘없이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우 씨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 이런 짓을 하도록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믿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의 막이 올랐습니다. 김수연은 여전히 단정한 복장과 눈물 섞인 호소로 재판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봉식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증언과 김성우 씨가 준비한 객관적인 기록, 그리고 마침내 과거 유사 사례의 증언자까지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판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차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고, 정의는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측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김봉식 할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수정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김수연이 몇 년간 오롯이 간병을 맡아온 사실과 김봉식 할아버지가 손수 작성한 감사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오히려 가족들이 아버지를 홀대했고 간병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우 씨 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김수연의 과거 이력부터 시작해 아버지의 병원 기록,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이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가능성,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장 변경 시기 즈음 보였던 이상 행동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모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봉식 할아버지의 직접 증언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허락하에 증언대에 오른 그는 마이크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연이한테 많이 의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외로웠고 무서웠고 자식들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천사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 눈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봉식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유산을 주겠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순전히 내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시기의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걸고 쌓아온 재산을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주려 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가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은 가족의 압력에 의한 것입니다. 명백한 강요이며 저는 아직도 어르신의 진심이 그날 유언장에 담겨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그녀의 발언을 제지하며 지금은 증인의 진술 시간이니 차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성우 씨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그제야 깨닫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함께 앉아있던 김성우 씨의 아내, 동생, 손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긴 재판의 마지막은 증거와 진술, 그리고 인간의 진심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을 나서는 길, 김수연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몇몇 쫓아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을 밝히기까지
정의가 모든 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그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는 곧 법정에서 내려질 판결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증언을 마쳤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보다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성우 씨는 그날 밤 아버지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식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리 선명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믿어야지. 너희가 없었다면 난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 김성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에 쥐고 있던 USB 하나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병원 CCTV 영상이에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꿨던 날 수연 씨가 병원 측에 직접 요청해서 공증인을 데려왔고 아버지께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워 하셨다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봉식 할아버지는 USB를 손에 쥔 채 묵묵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끝이 보이는구나. 며칠 후 김성우 씨는 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영상의 신뢰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했고 다음 공판에 영상 증거가 상영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법정에 모였습니다. 법정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병원에서 김수연이 공증인과 함께 나타나 할아버님,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며 김봉식 할아버지에게 서류를 내미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약에 취한 듯 몽롱한 표정으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하지라고 중얼였고 김수연은 괜찮아요. 그냥 도장만 꾹 찍으시면 돼요. 저 믿으시죠? 라며 그의 손을 이끌어 도장을 찍게 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고 배석한 판사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수연 측 변호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김수연 본인도 입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우 씨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묘가 있는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햇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앞으로는 자주 보러 와라. 내가 외로워서 그 여자를 받아들였던 거니까. 그 말에 김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아버지가 혼자 외로움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 사재판부. 오늘은 유산 사기 혐의와 관련한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날입니다. 법정 안은 수십 명의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했고 모든 시선은 원고 김봉식 씨 가족과 피고 김수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여전히 단정한 외모와 침착한 태도로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피해자이며 김봉식 씨가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치매 소견이 있었다는 병원 기록은 있으나 당시 유언장 변경 당일은 증세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점이었다고 반박하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제출된 추가 증거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김수연이 지난 수년간 접촉했던
또 다른 독거노인 2명의 진술서와 그들 가족이 기록한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서 김수연은 유사한 방식으로 노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며 점차 재산과 위임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의 아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처음에는 수연 씨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병원비, 보험, 집까지 수연 씨가 관리하면서 저희와의 연락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유산은 대부분 수연 씨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안은 숨죽인 채 이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김수연은 그 순간에도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봉식 할아버지는 마지막 증언대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내 인생의 끝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나 하나의 명예보다 앞으로 수연 씨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노인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진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유언장 변경은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간병인 김수연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은 무효이며 해당 재산은 원래의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정적에 잠긴 뒤 가족들의 안도 섞인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우 씨는 동생과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교차했습니다. 김수연은 결국 민사상 패소 판결과 동시에 별도의 형사고발이 접수되며 경찰에 의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봉식 할아버지 댁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자들은 마당을 뛰놀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쪽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집이지, 내가 바보였구나. 그걸 몰랐어. 가족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오랜 오해와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한켠에서는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울려 퍼졌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이 법정을 떠난 후에도 김성우 씨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동안 겪은 감정적 소모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균열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무게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시골 마당에서 그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묵은 된장국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게요. 손자들도 데리고 오고요. 김봉식 할아버지는 밥을 씹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줘라. 나도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이 외롭다고 아무나 믿어선 안 된다는 걸. 근데 말이다.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꼴 안 났을 텐데. 말끝에 묻어난 아버지의 죄책감과 그리움에 김성우 씨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네가 어릴 적에 집 나간 적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근데 이번에 널 보니까 잘 자라줬구나. 고맙다. 서로가 수십 년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그날 비로소 흘러나왔습니다. 김성우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해온 가족,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둔 미안함을 드디어 풀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봉식 할아버지는 주민센터에서 연로한 노인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남은 삶의 사명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도 속을 만큼 속았어. 근데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은 속지 않게 해야지. 그의 말에 주민센터 직원들은 감탄했고, 마을 신문에도 김봉식 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다른 노인을 돕는 조력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성우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마당에 울려 퍼지는 풀벌레 소리 속에서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 잘 살아요. 우리 모두. 그래, 다시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그들의 잔은 조용히 부딪혔고 오래된 오해와 상처는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오후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유언장 관리법이었습니다. 김봉식 할아버지는 특별 연사로 초대되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 게 바로 김수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절한 말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회관에 모인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며 중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김봉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까지 소개되었고 그를 모델로 한 노인 인권 캠페인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살아가는 시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선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전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김수연은 재판 후 곧바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상습적인 사기 및 기망행위 혐의로 형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다른 사건 피해자들 역시 고발에 나서며 결국 그녀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그녀는 말없이 울기만 했고 단 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후는 조용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 속에서 김봉식 씨 가족은 다시 일어섰고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김성우 씨는 서울로 돌아간 후 매주 금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시골을 찾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가족이 뭔지, 어르신을 공경한다는 게 무엇인지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자 민재가 김봉식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는 왜 그렇게 슬퍼 보였어요? 김봉식 할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외로우면 길을 잃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잡아주는 게 가족이란다. 할아버지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 그 대화는 오랫동안 민재의 마음에도 남았습니다. 단순히 유산이란 단어보다 가족이란 단어가 훨씬 더 무겁고 귀하다는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배워간 것입니다. 그날 밤도 별이 가득 찬 하늘 아래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도 오해도 없는 진짜 가족의 시간. 그 무엇보다 소중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김봉식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삶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증언자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어 자신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족이 내민 손을 붙잡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김성우 씨 가족 모두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성우 씨는 더 이상 아버지를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시골집을 두 번째 고향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 후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봉식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 노래도 부르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노인과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한가운데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살아주는 사람입니다. 나와 시간을 나눠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실수를 용서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감동을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진심을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성우 씨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진짜 배운 게 있다면요.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지우는 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외로움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다시 걷게 하지. 카메라는 멀어지며 시골 마을의 평온한 저녁 풍경을 담습니다. 노을진 하늘 아래 작은 집의 불빛이 반짝이고 마당에서 손자들이 뛰놀며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인간의 욕망은 때때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진심과 정의는 언제나 그 어둠을 이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승소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가족의 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메시지가 뜹니다. 가족을 믿으세요. 그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세요. 정의는 존재합니다. 행복은 함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